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며느리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좋게 보려고 해도 어쩐지 거리가 느껴지는 순간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며느리한테 이 정도도 말 못하나?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들이 요즘엔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며느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이런 며느리는 정말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오늘은 시어머니들이 이런 며느리는 솔직히 좀 힘들다라고 느끼는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들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서운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며느리.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랑 싸웠는데 도대체 말을 해도 먹히질 않아요. 영희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은 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니? 아니, 어머님, 남편이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쓰고 애 보면서 제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뭘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어머님은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키우셨어요? 순간 영희 씨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남편이 이 모양인 건 어머님이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거다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전화가 처음이었으면 위로라도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년째 아들과 싸울 때마다 며느리는 꼭 영희 씨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저한테 사과도 안 해요. 어머님,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다 어머님 때문 아니에요? 저는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어머님은 적어도 제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화가 난 상태였고 영희 씨가 뭐라고 답을 해도 돌고 돌아 결국 이런 말로 끝나곤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 그렇게 키워서 제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쯤 되면 영희 씨도 답답해집니다. 며느리가 서운할 수는 있지만 아들과 싸운 문제를 왜 시어머니에게 따지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영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힘든 건 알겠다. 하지만 그 문제를 왜 나한테 해결하라고 하는 거니? 이런 며느리들은 왜 시어머니에게 무조건적인 편을 요구할까요? 사실 이런 심리는 불안과 기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댁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남편과 갈등을 겪으면 어딘가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나는 시댁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데 어머님마저 내 편이 아니면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죠? 하지만 이때의 기대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에 가깝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을 시어머니에게 풀면서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문제는 결혼한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몫인데 그 책임을 시어머니에게 돌리는 순간 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아들을 그렇게 키워서 그래요. 같은 말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더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의 불만을 들어주다 보면 마치 자식 교육을 잘못한 사람처럼 몰리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거리를 두기. 며느리가 속상함을 털어놓을 때, 그래,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힘들었겠구나 라고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아들한테 한마디 해줄게. 라고 개입하면 시어머니가 오히려 갈등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드럽게 역할을 구분하기. 나는 너희 부부 문제에 끼어들 수 없는 입장이야. 그건 너랑 남편이 잘 풀어야 할 문제지. 내가 대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셋째, 시어머니도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하기. 나는 너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없잖니? 내가 힘든 것처럼 남편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며느리가 서운함을 풀 곳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 감정을 시어머니가 전부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편들기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한다는 관계는 결국 누군가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감정을 받아주되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풀도록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시댁과 단절시키는 며느리. 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후 자연스럽게 시댁보다 자신의 가정을 더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아들을 보낸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와의 정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부모로서 아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설에는 친정 먼저 가려고요. 죄송해요. 이번 주말엔 저희 가족끼리만 보내기로 했어요. 남편이랑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고 이제는 시댁 이야기를 하면 아들마저도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시댁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구나. 영희 씨는 몇 달 전부터 아들에게 연락이 뜸해진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에는 주말마다 한 번씩 전화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있어 며느리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이번 설에는 언제쯤 올 거니? 하지만 며느리의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저희 친정 먼저 가기로 했어요. 지난번엔 시댁 먼저 갔으니까요. 이제는 명절도 하나하나 계산해서 가야 하나 싶어.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해해야지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이번에 조카 돌잔치인데 그쪽 애들은 안 온대?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는 연락도 없었어. 알고 보니 시댁 쪽 행사는 모두 아들이 못 간다고 답하고 며느리는 따로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하나가 되어 자연스럽게 시댁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렀을 때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요즘 우리랑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니?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요즘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살잖아. 그 순간 영희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요즘의 결혼 생활일까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라는 것. 아들을 시댁과 단절시키는 며느리, 왜 그럴까요? 이런 며느리들이 시댁과 거리를 두는 이유는 단순히 시댁이 싫어서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좀 더 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가정이 우선이라는 생각. 요즘 며느리들은 우리 가족, 우리 부부가 먼저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부부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고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를 낮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시댁과의 관계가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은 여전히 편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셋째, 친정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경우, 남편은 당연히 시댁을 챙기고 나는 친정을 챙겨야 한다. 이런 인식이 강한 며느리들은 시댁과 가까워지는 것이 친정과의 균형을 깨뜨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시댁에서 멀어지는 것,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일까요? 무조건 막아야 하는 걸까요? 첫째,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며느리가 시댁과 거리를 두려는 것이 느껴질 때, 요즘 너희가 우리랑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너무 섭섭하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며느리는 오히려 저희한테 기대가 너무 크신 거 아닌가요? 라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바빴지? 그래도 내 얼굴 보면 기분이 참 좋아.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도 부담을 덜 느끼고 시댁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과의 관계는 며느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지하세요. 며느리를 통해 아들과 연락하려 하면 관계는 더 어색해지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아들과 직접 연락하고 부담 없이 왕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면 아들도 시댁을 부담스러운 곳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셋째, 며느리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세요. 처음부터 가족처럼 다가가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대화, 작은 관심으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느꼈다면, 자주 안 와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오면 참 반갑고 좋아.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여 주세요. 그러면 며느리는 시댁은 꼭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가면 반겨주는 곳이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하려 하면 더 멀어지고 가까이 두려 하면 더 부담이 된다. 며느리가 아들을 시댁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느껴질 때 그걸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서로가 편안한 관계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강요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다면 오히려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이지만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드는 며느리. 영희 씨는 처음부터 며느리에게 기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전처럼 시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 했고, 괜히 잔소리처럼 들릴까 싶어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골라서 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나는 더 조심하는데, 오히려 며느리는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말투가 변하면서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영희 씨는 며느리에게 가볍게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애들 키울 때 뭐가 제일 힘드니? 이야기라도 나누면서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살짝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육아는 예전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애들한테 함부로 뭐라 하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공감해 줘야 한대요. 순간 영희 씨는 멈칫했습니다. 처음엔 요즘 육아 방식이 그렇구나 싶었지만 자꾸만 그 말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까요? 아니면 어머님 방식은 시대에 뒤처진 거예요 라는 의미였을까요?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영희 씨는 점점 대화가 불편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흐름이 내가 맞고 어머님은 잘 모르시잖아요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희 씨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말 요즘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틀린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들이 모두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기분이 드는 건 참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굳이 고쳐주려 하지 않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방식을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말로 가르치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각자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기. 시어머니가 했던 방식이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말로 지적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전달하면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도 쉬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분 나쁜 말투는 담아두지 말고 이렇게 답해보기. 며느리가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때는 이렇게 해왔어. 너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반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는 흐름이 됩니다. 넷째, 서로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투가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불필요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며느리의 말투 하나에 기분이 상하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반발심이 생길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바꿔야 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더 편안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을 긋고 관심조차 없는 며느리. 며느리를 보면 이상하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의는 바르고 딱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마음 한편이 서운하고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죠. 며느리도 이제 가족인데 왜 이렇게 벽을 쌓는 걸까? 우리도 조심하는데 며느리는 더 멀어지려고 하네. 사실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피곤하고 너무 멀어지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이제 가족이라기보다 남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영희 씨는 최근 들어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자꾸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서운할 일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깍듯하게 인사했고 명절에도 빠짐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절 아침 며느리는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늘 정중한 태도. 하지만 영희 씨가 뭔가를 물으면 며느리는 항상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똑같아요. 사돈어른은 좀 어떠시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셔? 아, 네,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좋아한다고 했던 반찬 해놨는데 맛있게 먹어.
아, 네, 감사합니다. 말을 붙일 때마다 대화는 딱 거기서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정중했지만 관심도 정도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지만 며느리는 남편과 아이들만 챙겼습니다. 영희 씨는 며느리와 조금 더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다음 주에 동선에 애들 돌잔치 있는데 너도 같이 가니? 그런데 며느리는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순간 영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에 관한 모든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건강이 어떤지, 시댁 행사에 누가 오는지, 이런 것들은 모두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주려 했던 영희 씨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며느리는 선을 긋고 시댁에 관심이 없을까요? 사실 며느리들이 꼭 시댁과 친해지기 싫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거리를 유지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피곤하고 시댁 일은 남편이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여기며 기본적인 예의만 지키면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예의를 갖춘다 해도 정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라면 그건 결국 가족이라기보다 남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친해지려 하거나 관심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스스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시댁 가족 모임 있는데 와야지?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가족들 모이는데 얼굴 보면 좋겠지만 내가 편한 대로 해. 이렇게 말하면 강요가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느낌이 됩니다. 또 내 시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니까 내가 좀 챙겨드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요즘 조금 편찮으신데 혹시 시간 될 때 안부 문자 한번 보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가볍게 요청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관계는 밀어붙인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작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를 챙기고 어른을 먼저 모시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거리감을 두는 것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단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관계가 한결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관심이 없다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관심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도리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된다. 기대는 줄이고 이해는 넓히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당한 거리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편안한 가족 관계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5번째, 친정과 비교하는 며느리.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우리 친정에선 이렇게 안 해요. 엄마는 저한테 이런 말 안 하세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다른 사람인데 왜 자꾸 비교하는 걸까?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 말. 처음에는 그냥 넘기지만 이게 한 번, 2번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서운함으로 남습니다. 명자 씨는 며느리와 함께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요리를 하니 기분도 좋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거 된장찌개 끓일 때 마늘 조금 넣으면 더 맛있더라? 아, 근데 저희 친정에선 마늘 안 넣어요. 순간 명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마늘을 넣는 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투,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마치 어머님 방식은 틀렸어요. 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함께할 때마다 며느리는 친정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엄마는 이런 반찬 잘 안 해요. 저희 집에선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엄마는 저한테 잔소리 안 하시거든요. 명자 씨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웃었지만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상하다는 건가? 이게 틀렸다는 건가?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명절 음식을 만들 때도, 가족 이야기를 할 때도 며느리는 늘 우리 친정에선 이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마치 시댁은 늘 비교 대상이고 친정은 정답인 것처럼. 어느 날 명자 씨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친정에서는 그랬구나. 그런데 여긴 시댁이니까 우리 집 분위기에 맞추는 건 어떠니? 그 말에 며느리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이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 순간 명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쓴웃음만 지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내 방식에 맞춰야 하는 사람인가? 사실 며느리들도 일부러 시어머니를 서운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친정에서 자라온 환경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그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말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의견 차이를 말한 것 같아도 사실은 나는 당신 방식이 불편하다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데 늘 우리 친정에서는 안 그랬어요. 라고 하면 시댁은 늘 틀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시댁과 친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며느리도 시댁을 친정처럼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비교는 갈등을 키울 뿐이다. 시댁과 친정은 애초에 역할이 다릅니다.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서로를 맞춰야 한다는 의무감도 내려놓으세요. 그 차이를 인정하면 오히려 관계는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서운해하지 않기. 며느리가 친정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꼭 시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익숙한 방식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친구는 이렇게 자라왔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 집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며느리가 자꾸 친정과 비교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부드럽게 시댁의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 친정에서는 그랬구나.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 방식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니?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교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가르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친정처럼 여기길 기대하면 그 기대가 오히려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부르고 비교는 갈등을 만든다. 며느리가 시댁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꼭 시어머니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들 역시 시댁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친정엄마처럼 여기길 바라지 않는다면 나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려는 부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비교가 아닌 존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누가 더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관계가 서로에게 상처만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서운함도 줄어들고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적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입니다. 어쩌면 더 가깝고 따뜻한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는 사이죠. 기대보다는 이해를, 비교보다는 존중을, 서운함보다는 따뜻함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관계도 한층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중요하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연 말이나 표정, 옷차림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진짜 그 사람의 본심은 말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드러나 있죠. 책상 위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고, 가방 안을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이 보이며, 냉장고 속을 열어보면 그 사람의 심리가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리정돈을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리정돈은 곧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은 이 정리정돈 하나만으로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반대로 곁에 두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사람들,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리정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해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깔끔해 보여도 그 안에 더 복잡하고 불편한 본 모습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성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 주의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사람을 완전히 반대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점 첫 번째, 지나친 정리 강박은 통제욕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보입니다. 늘 반듯하게 정리된 책상, 먼지 하나 없는 바닥, 옷장 안엔 색깔별로 정렬된 셔츠와 딱딱 맞춰진 옷걸이들. 와, 정말 깔끔하다.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 같죠?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불편하다. 뭔가 숨 막힌다. 사소한 것도 예민하게 굴 것 같다. 맞습니다. 정리가 지나치면요, 그건 깔끔함이 아니라 불안을 통제하려는 강박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강박성 인격장애 성향라 부릅니다. 즉, 외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려는 방어 메커니즘인 거죠.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강박적 정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갈등 빈도가 높고 자기 기준이 어긋나는 순간 극도의 짜증, 분노, 불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리는 잘하지만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컵 위치가 바뀌었다고 화를 내고 물건 하나 제대로 안 두었다고 깊은 한숨을 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해 주변을 통제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은 어느 순간
사람도 통제하려 든다는 겁니다. 그건 거기 두는 거 아니지.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해? 정리를 명분으로 자기 방식과 틀을 상대에게 들이밀기 시작하는 거죠. 정리정돈이 그 사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과한 정리는 그 사람의 불안과 통제욕이 폭발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않게 됩니다. 주의점 두 번째, 정리정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정돈이 안 된 공간을 보면 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게으른가? 자기 관리가 안 되네. 하지만요, 그건 보기엔 쉬운 판단이고 실제론 꽤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 중에는 정말 정리를 할 수 있는 심리적 여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UCLA에서 3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간 심리 연구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가족일수록 공간이 어질러진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리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게 우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실행 기능 장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울감,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누적되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알고 있어도 실행으로 옮길 힘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워야 하는 건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머릿속은 복잡한데 손은 멈춰 있어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리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지러운 공간이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일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전제는 다 짚었습니다. 정리가 지나칠 때 생기는 함정, 그리고 정리를 못한다고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되는 이유까지. 그렇다면 이제 정리정돈이라는 행동 속에 숨어있는 본심들을 하나씩 살펴볼 차례입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정리 습관 하나로 그 사람의 성격, 감정, 인간관계 태도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정리정돈으로 본성을 알 수 있는 5가지 결정적인 신호, 하나씩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도 못 놓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집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다 쓴 약 봉투가 서랍에 수북히 쌓여 있고,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가전, 심지어 고장난 리모컨까지도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 몰라서 하며 놓지 못하는 사람. 처음엔 아끼는 성격이구나 싶지만 어느 순간 느껴집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버려야 할 물건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미 지나간 감정도 붙잡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선 이런 행동을 축적형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물건의 감정을 이입하고 결정 내리는 걸 두려워하며 무언가를 잃는 걸 극도로 꺼린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즉, 버리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없애면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도 그렇게 쌓아둡니다. 서운했던 말, 과거의 상처, 이미 끝났어야 할 인간관계까지. 몸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어질러진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감정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겁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버리지 못하면 다가올 것도 마주할 수 없다. 공간에 쌓인 오래된 물건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막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지 못한 감정은 새로운 행복을 밀어냅니다. 물건을 쌓는 건 쉬워도
정말 어려운 건 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나요? 혹시 그 사람이 물건을 놓지 못하는 모습에서 당신에게도 불편하게 남아있는 무언가가 보인다면 그건 그냥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가 쌓인 삶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공간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삶은 정리되지 않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왜냐면 우리 대부분은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꾸밀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꾸밈이 절대 통하지 않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공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공간을 다루는지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책상 위엔 택배 상자가 반쯤 뜯긴 채 굴러다니고 옷걸이엔 입다만 셔츠가 겹겹이 쌓여 있으며 싱크대엔 며칠 전 그릇이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집.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바빴어. 치우긴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네. 그런데요,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심리, 즉 통제되지 않는 내면의 상태가 고스란히 공간에 투영된 겁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15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방해 정돈 상태와 심리적 안정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공간에 머무는 사람일수록 충동 조절 능력은 34% 낮고 불안 지수는 평균보다 41%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할 때 외부 환경까지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주변은 자신도 모르게 어지럽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환경투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혼란이 외부 공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공간은 마음의 거울인 셈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너선 와일런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뇌는 불안에 오래 노출되어 피로 상태에 가까운 구조로 바뀌어 간다. 즉, 어지러운 환경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감정 피로의 신호이자 악순환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만약 지금 누군가의 태도는 그럴싸한데 그 사람의 주변이 늘 어질러져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아주 작고도 중요한 심리적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혹시 지금 내 방, 내 책상, 내 가방이 어지럽다면 그건 감정 피로가 쌓였다는 내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어질러졌을 땐 사람보다 공간을 먼저 보세요. 말보다 책상 위가, 표정보다 택배 박스가 그 사람의 진짜 상태를 말해줍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완벽한 공간, 감정을 숨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갔을 땐 감탄이 나옵니다. 와, 이건 거의 모델하우스인데? 냉장고 속 물건은 종류별로, 용도별로, 날짜별로 줄 맞춰 가지런히 정렬돼 있고 옷장은 색깔별, 계절별, 옷걸이 방향까지 완벽하게 맞춰져 있죠. 책상은 늘 깨끗하고 서랍엔 정리함이 딱 맞게 끼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핸드크림도, 볼펜도, 칫솔도 누가 잰 것처럼 정렬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그 완벽한 공간 안에서 사람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말을 해도 반응이 딱딱하고 감정 표현은 최소한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외부 질서를 통해 내부 감정을 억제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 회피형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미국 콜로라도 심리연구소에 따르면 이 유형은 주로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드러냈을 때 상처받은 경험이 반복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드러낼수록 불편해진다. 정리는 나를 지키는 방식이다. 공간은 완벽해야 마음이 안정된다. 하지만 그 정리는 진짜 감정을 정리한 게 아니라 감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품고 견디는 사람이다. 감정을 품지 못하고 그 대신 손에 잡히는 공간만 정리하는 사람. 사람은 잘 들이지 않고 물건만 줄 세워두는 사람. 겉은 완벽한데 속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꾸민 집이 아니라 그 집이 그 사람을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여긴 정리돼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은 비워둘게. 네 번째, 남 탓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간 탓을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치우고 싶긴 한데 요즘 시간이 없어서.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매일 어질러놔서 그래. 난 원래 창의적인 스타일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처음엔 그냥 바쁜 사람이겠거니 아이 키우면 그럴 수도 있지 싶죠.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 주변은 늘 어질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절대 자기 탓은 안 해요. 이쯤 되면 단순한 정리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이미 말버릇이자 사고방식이고 관계 습관입니다. 독일 심리학자 빌헬름 슐츠는 인간의 말과 공간 사용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면서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만든 어지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며 항상 정당화하는 언어 패턴을 쓴다. 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정리를 안 해도 그럴 만한 이유를 항상 갖다 붙이는 사람. 그게 바로 남 탓이 습관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말했죠. 자기 내부의 혼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외부의 탓을 한다. 사실 책임을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리를 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이 한마디면 되는 걸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을 돌립니다. 왜냐면 스스로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같이 일할 땐 항상 내가 뒷수습, 같이 살면 내가 정리 담당, 갈등이 생기면 내가 먼저 사과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 정도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삶의 어지러움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감정도, 갈등도, 책임도 스스로 정리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늘 누군가가 대신 치워주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정리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 달라. 시간만 나면 정리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시간은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어지러움은 당신 몫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 주변에 늘 무언가를 어지럽히고 늘 누군가를 탓하며 늘 나는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다면 공간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버릇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어질러진 공간이야말로 책임지지 않는 삶의 흔적일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조용한 정리 습관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단순히 깔끔한 성격의 산물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진짜 인상 깊은 사람은 이런 경우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식사 후 조용히 식탁을 닦고 일어나는 사람. 공용 공간에서 자기 물건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사람. 자기 자리는 스스로 치우고 다른 사람의 공간도 배려해주는 태도. 이건요,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공간 정돈 습관과 관계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도 말했죠. 자기 방 하나도 정리할 수 없다면 인생도 정리할 수 없다. 정리정돈은요,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타인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책상 위를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보이고 냉장고 속을 보면 시간 관리와 생활 태도가 보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묵묵히 수습할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내가 도와줄게요라고 하지만 진짜 신뢰가 가는 사람은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정리해주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배려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 정리정돈이 습관인 사람은요, 바로 그런 배려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그 자리의 상태로 드러나 있습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감정이 얽힐수록 우리는 때때로 정리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왜냐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정리를 잘 못하는데. 그럼 나도 문제 있는 사람인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정돈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몸이 지칠 때, 마음이 복잡할 때는 당연히 어질러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리가 안 되는 당신,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조금 지쳐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리를 잘 못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마음을 회복하고 삶을 다시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다 치우려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정리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리를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적 있으시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여유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일본 도요대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단 5분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습관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무려 43%나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는 건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삶의 조각 하나를 내가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 치워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 정리는요, 다 치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치우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 예를 들어 자기 전 5분, 혹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전 5분. 그 5분만큼은 정리 전용 시간으로 써보세요. 자기 전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거나 커피를 내리면서 식탁 위를 닦는 시간, 핸드백 안을 정리하면서 지갑 속 영수증을 꺼내는 그 몇 분. 그건 그냥 치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다잡는 의식 같은 순간이 됩니다. 딱 한 칸, 딱 한 줄, 딱 한 번. 그걸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어느 날 문득 마음까지 정돈돼 있다는 걸 조용히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쌓아두지 마세요. 버려야 가벼워집니다. 버리는 건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제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마음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버리려 하면 혹시 나중에 쓸지도 몰라. 이건 추억이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할 것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안 쓰는 머리핀 하나, 어디서 받은 명함 하나, 볼일 없는 오래된 종이 쪼가리, 끊긴 볼펜, 짝 잃은 양말, 쓰다 남은 약 봉투, 맛없어서 안 먹는 차 티백, 내용 모르는 설명서, 예전 휴대폰 케이스, 안 맞는 리모컨, 꺼내 쓰지 않는 쇼핑백, 받았지만 입지 않는 선물 티셔츠, 이름 모르는 약통, 기억도 안 나는 수첩, 깨진 접시,
바닥에 늘 굴러다니는 건전지 하나. 마음 상했던 문자 캡처 화면. 나중에 꼭 읽자며 저장만 해놓은 기사 목록. 이 물건들은 이미 우리 삶에서 역할을 끝낸 것들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 비로소 내 삶의 숨통이 트입니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는 연습이고 나를 다시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얽매이게 만든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의 중심이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정리는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동선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해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어질러지는 이유, 사실은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동선에 맞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본 규슈대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노년층 100가구를 분석했을 때 물건이 많아도 동선이 정리된 집은 더 쾌적했고 물건이 적어도 동선이 꼬인 집은 다시 금방 어지러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깔끔한 집을 만드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주 쓰는 물건을 자주 쓰는 자리에 놓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면 정리는 훨씬 수월해지고 유지도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소파 옆에 신문, 리모컨, 안경이 늘 쌓여 있다면 그건 버릇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는 생활 동선의 결과입니다. 해법은 소파 옆에 작은 바구니나 수납함을 두고 신문과 리모컨을 거기 넣어두세요. 자리를 정해주는 순간 정리는 시작됩니다. 식탁 위에 약봉투와 영수증이 항상 놓여 있다면 그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약을 먹는 자리에 약통이 없어서입니다. 해법은 자주 먹는 약은 작은 트레이에 담아 식탁 옆 서랍이나 찬장 앞쪽에 정해진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며칠씩 놓여 있다면 그건 정리 못하는 게 아니라 박스를 옮길 경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택배를 잠시 둘 수 있는 중간 거점 공간을 만들어 두세요. 현관 옆 바구니, 베란다 앞 빈 상자, 작은 이동 카트도 좋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버리는 일보다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정리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사실. 정리는 위치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정리 기준 꼭 기억해 두세요. 1. 자주 쓰는 물건은 눈높이, 손이 닿는 곳에. 복용 중인 약, 안경, 자주 쓰는 접시나 물컵. 2. 가끔 쓰는 물건은 허리 아래나 서랍 속에. 비닐봉지, 여분의 수건, 김장통. 3. 거의 쓰지 않는 물건은 눈 위, 손 안 닿는 곳으로. 선물용 물건, 비계절 용품, 추억 물건. 이렇게 정리하면 또 어질러질까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정리는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손의 흐름, 생활의 리듬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편한 자세로 물건을 꺼내거나 찾느라 허리를 구부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욱 나에게 맞춘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 손이 가장 자주 가는 곳부터, 내가 앉는 자리 옆부터 하나씩 내 생활 동선에 맞춰 재배치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정리는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리정돈을 통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삶이 지치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건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도 쉴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되죠. 버리고, 비우고, 단정히 정리하는 그 짧은 시간이 사실은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아낸 나를 토닥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배운 작은 꿀팁들 덕분에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결혼한 자식이 집에 온다고 하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보고 싶어서 좋다. 손주가 예쁘니까 반갑다. 이런 말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정말 그 마음이 전부인가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군요. 애들이 오면 좋은데 막상 가면 더 좋더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부모니까 당연히 반갑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엔 아무도 모르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솔직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즘 시대 부모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꼭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몸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손주 볼 생각에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안 구석구석 먼지부터 머릿속에 둥둥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냉장고 문 열고 청소기 돌리고 저기 방문 틈새 먼지까지 닦아야겠다 싶어지고, 심지어 며칠 전부터 이불 빨아야 하나, 냉장고 정리도 해야 하나, 눈에 불을 켜고 집안을 살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뿐인가요? 반찬 한두 가지라도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장 보러 가고 오래 서서 볶고 끓이다 보면 온몸이 뻐근해지고 다리까지 저릿저릿해지지 않으세요? 이게 단순히 집안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을 가장 먼저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전쟁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와 가사노동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나는 부모로서 이 집을 지키고 있다는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끝내고 반찬을 가지런히 담아놓고 나서야 그래, 오늘 애들이 와도 괜찮겠다 하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청소기도 냄비도 거뜬히 들었는데 지금은 반찬 하나만 더 하려고 해도 허리가 욱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실제로 한 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님의 72%가 청소나 음식 준비만 해도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질 못합니다. 왜?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수고를 아무도 몰라준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집에 오면 와, 엄마 집 진짜 깨끗하네. 반찬이 이렇게 많아? 대단하다 하고 말하죠. 그 말 한마디에 또 힘이 나기도 하지만 정작 그 고단함은 부모님들만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와 음식 준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들의 자존심이었고 내가 아직 부모로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라는 마지막 증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식이 온다는데 깨끗한 집과 따끈한 반찬으로 맞이하고 싶은 그 마음. 그거 당연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이 힘들어지면 깔끔한 집과 맛있는 반찬보다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깨끗한 집보다 편안한 부모님 얼굴이 자식들에게 훨씬 더 큰 위로가 되니까요. 두 번째,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온다 하면 사위나 며느리도 같이 오지 않나요? 그 순간부터 부모 마음은 달라집니다. 딸이 혼자 올 때는 편하게 슬리퍼 신고 문 열어주는데 사위가 같이 온다 하면 옷부터 갈아입고 거울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분명 가족인데 사위와 며느리는 여전히 손님 같아서입니다. 사위는 말수가 적고 멀뚱히 앉아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부모님 마음은 긴장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색하지 않게, 또 불편하게 보이지 않게. 그 순간부터 머릿속으로 계속 말을 고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는 손님이니까 편히 쉬게 해주자.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상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있으면 거실에서 며느리가 앉아있는 모습이 괜히 눈에 밟힙니다. 내가 시어머니로서 눈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 내가 혼자 일하는 모습이 며느리에게 불편하게 보이진 않을까? 같이 하자고 말을 꺼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죠. 사실 이건 부모님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모님 중 80% 이상이 사위와 며느리가 오면 말을 조심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걸 역할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인 듯하지만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손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사위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시부모, 좋은 장인장모 라는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그 역할이 무겁다는 걸 아시면서도 스스로에게 그래도 부모니까 하고 다그치며 긴장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건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가족이기에 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위와 며느리 방문이 끝나고 나면 허탈감과 함께 그래도 잘 맞이했으니 됐다 하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위, 며느리가 오면 마음이 괜히 복잡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부모가 그만큼 애쓰고 있기에 생기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내가 긴장하는구나.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왜냐면 부모님 마음이 편해야 자식도 사위도 며느리도 더 편해지거든요. 세 번째, 손주 돌보는 게 버겁습니다. 여러분, 손주가 집에 온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세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고 어제보다 더 잘한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지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땐 우리라도 손주 좀 봐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손주들 놀아주고 돌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모습에 자식들이 편히 쉬길 바라는 마음, 부모로서 당연히 드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손주들이 방방 뛰어다니고 장난감 쏟아놓고 이 방 저 방 헤집고 다니기 시작하면 마냥 예쁘다고만 하기엔 솔직히 숨이 가빠질 때도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저 아이들 따라다닐 체력이 아직 될까? 애들은 너무 귀여운데 내 무릎은 왜 이리 시큰거릴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손주는 자식보다 더 예쁩니다. 왜냐면 내 자식을 키울 땐 먹이고 입히느라 바빴고 사랑해도 표현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손주는 다릅니다. 더 이상 내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눈에 밟히는 그 모습이 예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뻐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순간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님 중 65%가 손주 돌보는 게 버겁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허리, 무릎, 관절 통증으로
손주와의 놀이가 즐겁다가도 한순간에 한숨이 되어버리죠.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주는 분명 사랑스럽지만 내 몸이 아프면 그 사랑도 결국 짐이 됩니다. 부모님이 건강해야 손주도 더 밝게 자라는 법입니다. 오늘만큼은 손주랑 눈 맞추고 웃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애써 따라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손주에게 제일 큰 사랑은 힘들어도 웃어주는 그 미소 하나니까요. 부모님들도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세대 차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며느리와 사위는 가족이지만 언제나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진 않지 않나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는 처음엔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서운함이 생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며느리가 부엌일을 도와주면 고마운데 너무 관여하는 것 같아 보여서 또 불편하고, 아예 안 도와주면 나를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나 싶어져서 또 괜히 서운해지고, 그런데 그 마음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하시죠?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수가 적어서 편한 듯 하면서도 식탁에서 멀뚱히 앉아있는 모습이 나를 불편해하는 건가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런 마음 왜 생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역할 기억의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며느리였을 땐 시부모님께 이렇게 하는 게 당연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며느리는 너무 당당해 보이고 내가 과거에 해왔던 고생은 다 잊힌 것처럼 보일 때, 그때마다 이 마음의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우리처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죠. 각자 살아온 방식도 생각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멀어지거나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서운함 당연한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생각의 뿌리가 달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느끼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내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내 삶을 지키고 싶고 너희는 너희 삶을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서로 다른 길에서 만나도 결국 가족이니까요.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요. 다섯 번째, 감정노동. 여러분, 청소나 음식 준비처럼 몸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이 지치는 순간입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오면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는 말에도 마음 한구석이 조마조마해지지 않으세요? 내가 눈치 없는 시어머니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면 애들한테 부담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쉴 새 없이 맴도는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은 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주들이 뛰어놀면 내 몸은 분명히 아프고 숨이 차도 억지로라도 그래, 할머니도 즐겁다 하고 웃어보게 되죠. 그 미소 하나에도 부모님의 감정 에너지가 몽땅 빠져나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걸 감정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도 않고 대놓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이 노동이 때로는 청소기 돌리는 것보다, 반찬 만드는 것보다 더 큰 피로를 불러온다고 말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님 중 80%가 자식 앞에서 웃어야 한다고 느낀다 라고 말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괜찮은 척.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정작 자식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부모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이미 충분히 해오셨으니까요. 오늘만큼은 힘들면 힘들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내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왜냐면 내 마음이 건강해야 가족도 내 삶도 건강해지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 편안한 부모로 살아도 괜찮지 않나요? 내 마음부터 살펴보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니까요. 지금까지 자식이 집에 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복잡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내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께 부담을 덜고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부터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실천법. 외식하세요. 내 몸과 마음을 위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식이 온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반찬 몇 가지 더 만들고, 냉장고 열어보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기로 먼지까지 없애고, 그렇게 애쓰면서도 부모니까 해야지 하고 참아내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차려주지 말고 같이 나가서 먹자. 이 한마디로 내 허리도 내 마음도 훨씬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손님처럼 온 사위 며느리도 밖에서 함께 먹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음식을 차려내는 동안 눈치 보던 며느리나 사위도 밖에선 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밖에서 먹으면 돈이 더 드는데 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내 몸이 아파서 병원 다니는 것보다야 가끔 외식 한 번 하는 게 훨씬 값싼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외식 자리에선 부모님도 주인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오늘은 내가 아닌 음식점이 애써주네 하고 조금은 편하게 앉아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밥상 차리느라 몸이 아픈 것보다 편하게 앉아서 가족의 웃음을 바라보는 게 더 좋은 부모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 실천법. 차 막히기 전에 가라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집에 오면 저녁까지 먹고 가라. 좀 더 쉬었다 가라. 이런 말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세요? 물론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 줬으면 하는 건데 사실은요, 몸이 더 이상 따라주질 않는데도 끝까지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어서 하는 말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일찍 출발해. 차 막히기 전에 편하게 가. 이 한마디면 자식들 마음에도 덜 미안하고 부모님 마음에도 훨씬 덜 부담됩니다. 왜냐면 며느리 사위도 사실 한 끼 더 먹고 가라 소리에 겉으로는 괜찮아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제 가야 하나 하고 눈치만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미리 덜어주는 게 진짜로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혹시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래, 오늘도 내가 지켜야 할 내 몸, 내 마음 먼저 챙겼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더 건강해야 자식도 손주도 더 자주 보고 웃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차 막히기 전에 가라. 이 한마디로도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되셨다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 반찬은 줄이세요. 딱 한두 가지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반찬을 몇 가지나 더 준비하시는지요? 평소에는 한두 가지로도 충분한데 자식들이 온다 하면 국 하나, 찬 몇 가지, 과일도 깎아야지. 끝도 없이 늘어가는 손이 있지 않으세요? 심지어 애들 집에 싸줄 것까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반찬통에 차곡차곡 담아주면서 애들 일주일이라도 편하게 먹으라고 그 마음
정말 따뜻한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식구도 몇 안 되는데 다 받아가면은 결국 그거 다 못 먹고 버립니다. 사람들은 많이 차려야 정성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몸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부엌에서 서성이는 시간만큼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구부정해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 반찬으로도 충분하다. 애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그 음식 제일 맛있고 자신 있는 한두 가지면 됩니다. 손주들이 와도 반찬 하나만 더 해달라는 소리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자식들이 정말 원하는 건 부모님이 해주신 정성 가득한 음식 한 그릇과 밥 먹을 때 내 얼굴 보며 웃어주는 그 순간이거든요. 네 번째 실천법, 잠은 집에 가서 자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집에 오면 하룻밤 자고 가라. 저녁도 먹고 푹 자고 가라. 이렇게 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전에는 이게 당연한 환대였지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날 밤이 얼마나 길고 그 다음 날이 얼마나 더 힘든지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위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 자고 가라라고 합니다. 환경도 낯설고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사위나 며느리도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하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이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룻밤 묵고 가면 아침까지 또 신경 써야 하고 집안 구석구석 정리도 다시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잠은 집에 가서 자. 편하게 자고 다음에 또 오자. 이 한마디면 자식들도 엄마 아빠 생각해주는구나 하고 오히려 더 고마워할 겁니다. 부모님, 이건 내 몸을 아끼자는 뜻이자 자식들도 편하게 해주자는 진짜로 현명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집에서 편히 자라고. 그게 부모님의 건강에도 자식들 마음에도 더 좋은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실천법, 내 삶을 즐기세요. 내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으로 늘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오셨죠?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을 더 즐기셔도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병원 가세요. 마음이 답답하면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가고 싶었던 곳에도 가보세요. 내 건강, 내 취미, 내 인간관계, 이 모든 걸 마음껏 누리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부모는 늘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진짜로 편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모가 사회적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즐길 때 자녀와의 갈등이 줄고 관계가 더 따뜻해진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왜냐면 내가 내 삶에 충실할수록 자식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살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의 안도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기 삶을 즐기고 있으면 놀랍게도 자식 보고 싶은 마음조차 덜해진다. 라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왜냐면 내 하루가 바쁘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면 자식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던 그 자리, 이제는 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의무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웃어야, 내 삶이 반짝여야 자식들도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로서가 아니라 나답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이 온다고 하면 반갑고 설레지만 그만큼 몸도 마음도 함께 힘들어지는 게 부모의 현실입니다. 그 마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는 그 힘듦을 솔직히 인정하고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반찬을 줄이고 청소를 멈추고 자식들에게 오늘은 나도 좀 쉬어야겠다 하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더 즐기고 내 건강을 더 소중히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부모님이 웃을 때 자식들도 더 행복해진다는 걸 이제는 우리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무게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이라는 걸 꼭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